10년 가까이 돼가는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의 모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예비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썰은 보안과의 모 군무원과 헌병대대의 모 원사가 서로 싸운 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안과 군무원? 보안과 군무원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제가 직결처형이라고 부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서가 3개 있는데 바로 감찰, 헌병,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후배여도 계급이 낮아도 해당 부서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아주 긴장하고 말 한마디 조심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감찰실은 실급으로 대령이 부서장이다 보니 그 권력이 제일 그 아래로는 보안과의 헌병대대와 비슷했죠. 헌병은 대대장이 중령이고 정보보안 쪽은 처급이 소령이나 처장입니다. 근데 보안과와 헌병대대 그 중에 헌병 당직대와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죠. 왜? 보안이랑 헌병이랑 같이 돌아가지 않나? 당시 헌병 당직대에는 성격과 칠하기로 유명한 꽉 찬 상사, 보안과에서는 현역은 물론 군무원들도 서로 피하려고 하는 성격과 칠하기로 유명한 군무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2명한테서 시작됩니다. 서로 안 좋게 보기는 했지만 마음먹고 점검 나가고 징계 때리면 서로 피해볼 거 알기에 선은 지키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어휴 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하면서 쓸데없는 긴장감을 이어가던 어느 날 꽉 찬 헌병대 상사부는 짬밥에 쌓여 원사가 되었고 평소보다 자존감이 넘치시던 어느 날 그 군무원과 원사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작은 다른 부서 다녀온다던 군무원이 울면서 보안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군무원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적으로 무시당했다, 월권을 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헌병대 원사분이 보안 업무에 관해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얘기한 거에 평소 헌병대의 감정이 매우 안 좋았던 군무원이 보안과한테 보안 업무에 대해 훈수한다라고 받아들여 한바탕 말싸움을 했고 보안과로 돌아온 것. 당연하게도 보안과 사람들은 자기 식구의 말이 우선이니 헌병대에 대한 감정은 최악으로 달렸고 헌병대 또한 보안과에 대한 평판이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때부터 두 부서가 실제로 싸우면서 당시 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규정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징계 권한이 있는 부서들은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되기에 표적 점검 즉 특정 대상을 노리고 점검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표적 점검 소리를 안 듣게 그냥 다른 부서도 싹 다 점검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 미친 짓은 서로 풀면 되는 일을 부대 내 전 부서를 불시점검이라는 미친 짓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당시 부대에 있던 모든 부서와 부대들에게 모든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헌병대였습니다. 갑자기 인원 출입에 대한 모든 것을 강화하고 단 1분이라도 어긋나면 어김없이 헌병대 원사의 인트라넷 메일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출근이 늦었네? 퇴근이 빨랐네? 점심시간과 일과시간인데 왜 외출했네? 이거 근무지 이탈이네? 경위서 작성하네? 이런 내용이었죠. 당시 다른 부서 부대들은 이에 엄청난 불만이 생겼지만 헌병이 까라면 까야 되니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못했고 그저 해명하는 메일만 주렁주렁 전화만 해가면서 봐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병대의 이러한 조치에 더해 보안과에서 일하는 간부, 군무원의 차량이 입영할 땐 유달리 시간이 더 끌렸고 차량 불시 검문이라면서 트렁크 열어보라고 하고 쓸데기 없는 거에서 시비 거는 경우가 왕왕 늘어났고 불만은 점점 쌓여 그 와중에 결국 보안과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당시 공군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새로운 스티커들을 모든 부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게 진짜 답도 안 나오는 접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색의 공군 마스크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였는데 재부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접착력을 강하게 할 수 없다며 더럽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이 안 좋으면 붙인 다음에 10분 지나면 팔랑팔랑거리면서 떨어지는 그냥 쓰레기였죠. 근데 이걸 휴대폰, 블랙박스 이곳저곳에 붙이게 하였는데 문제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보안과도 문제의 스티커 받고 너무나 잘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여 처음에는 없어졌다고 하면 기록만 하고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지만 헌병대의 공격을 보고 이를 바꾸어 버렸죠. 기존에 있던 인가필증 대신 붙이는 스티커였기에 이를 인가필증 훼손 및 분실로 판단 10분이면 떨어지고 비오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지는 이 스티커를 정보통신기기 인가필증과 동일하게 봐서 분실 시 모두 경위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헌병대 때문에 다 짜증나 있는 다른 장병들은 보안과의 미친 짓에 더욱 돌아버렸고 보안과는 미친듯이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인가필증 훼손 및 분실 경위서를 파밍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보안과는 맞은 것보다 더 돌려주려고 그랬는지 전 부서, 부대 불시 보안 점검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보안과에서 아무것도 안 건들던 감찰실 소속 부서까지도 점검을 나가며 우리는 표적 점검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번 싸움과는 무관하니 점검하는 척 했죠. 여기까지는 분기마다 해야 되는 보안 점검을 이번 분기에 제대로 땡겨서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보안과가 헌병대 사병생활관에 쳐들어갔는데 당시 사병생활관에는 아무 이유 없이 간부가 들어가면 안 됐지만 보안과에서는 미리 보낸 불시 점검 공문을 근거로 무작정 생활관으로 밀고 들어갔고 보안과의 목표는 단 하나, 사병들의 관물대에 있는 비인가 정보통신 기기를 찾아내는 거였죠. 아, 이게 보안과에는 잡히나 보다. 보안과에는 아무래도 통신 접속하고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이 남을 테니까 LTE나 5G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접속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 일렬번호가 나올 텐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막 접속되고 이러면 있다는 건 알 테니까 그거를 꼬투리로 병장이나 이런 애들이 갖고 온 핸드폰 뒤질라 그랬구만. 부대 영문을 지키는 게 헌병이니 제 식구 감싸주기라는 명목으로 헌병 사병들의 관물대는 MP3, 전자사전 같은 비인가 정보통신기기가 가득할 거라는 보안과의 추측으로 시작된 이 기습은 그대로 성공하였고 30개에 가까운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와, 이를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모두 보안과로 압수, 해당 사병의 경위서를 제출하면 등록후 눌러주는 형식으로 또다시 경위서 파기. 거기에 더해서 당시 인원 출입 통제에 사용되던 인트라넷 시스템 최고 관리자가 보안과, 서브가 헌병대인 것을 보고 보안과에서 헌병대 소속 계정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곳에 동시 접속하는 것을 확인 후 한 계정에 동시 접속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확인하여 영문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헌병대 원사의 계정이었습니다. 사병의 잘못은 담당 간부의 책임. 보안과는 병사에게 경위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헌병대 원사에게 보안 위반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며 보안과로 제출하면서 통보하였지. 물론 원사는 전화해서 헌병대 원사한테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하면서 완전 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헌병대와 보안과의 싸움은 결국 각 소속장, 중령과 소령이 두 번에 걸친 중재에 의해 마무리되었으며 헌병대 대장과 정보처장이 만나 얘기 후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대대장보다 군번이 빠른 짬 원사와 자신은 현역이 아니니 눈치 따윈 보지 않겠다라는 군무원은 그딴 거 무시하면서 또 싸웠고 결국 부서장의 중지에도 계속 싸우는 부서원과 부대원의 행태에 무시당한다고 느껴져 화가 난 대대장과 처장의 병령 같은 중재 같은 화냄으로 인해 싸움은 강제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당사자들은 서로 감정만 상했고 헌병대 사병들은 비인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벌점과 서명 경고로 인해 사병이라면 그 누구나 바라는 외출 외복 등이 완전 사라졌으며 그 중에는 벌점을 받기 싫어 본인의 관물대에서 나왔지만 본인 게 아니라고 하던 사병도 있었고 다른 부서의 부대원들은 헌병대와 보안과의 미친 짓으로 인해 가장 약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징계인 주의 처분과 인사고과 등의 직방으로 들어가는 보안 벌점 등을 받게 되어 모두가 슬퍼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다른 분이 했으면 재밌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재미없게 풀었네요. 이런 재미없는 글 읽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재밌게 써놓고서 겸손 떠는 서브웨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뭔 공구는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뭐 더 좀 큰가 보네요. 뭐 아무래도 비행기도 있고 막 미사일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육군은 사실 보안 같은 건 없고 입구에서 맞고 뭐 간혹 뭐 누구 사고 터졌다 그러면 오버합동 조사대 나와가지고 서류 한번 닦아보고 그 운동장에다 싹 깔아놓고서 뭐 차량 타면서 점검하고 뭐 그런 거는 봤어도 뭐 이런 뭐 보안이나 뭐 헌병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공군에만 있는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뭐 새우 싸움에 고래등 다 터지고 밑에 크릴 새우 등 다 터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래까지는 아닌가? 상어?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거북이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고래등 터졌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시청자 여러분들, 써랑썰레를 즐겨보다가 처음으로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려요. 사람이 상처라는 걸 이겨내는 과정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모두에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말이죠. 10년 전 저는 처음으로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10년 전이면 2013년 한 호실에 10명 정도 되는 전우들이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훈련소에서 10명이서 지내요? 훈련소에서 한 20-30명이서 같이 지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이 안 좋은 사람 하나 없이 왠지 좋은 예감이 드는 그런 동기들이었죠. 딱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바로 제가 패급이었다는 것.
저는 패급이었습니다. 몸집은 키도 작고 깡 말라서 왜소했습니다. 누구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외형.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사교성도 없고 멍청하고, 특히 멍청한 게 가장 컸죠. 조부가 시키는 것도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해 모두가 답답해했습니다. 나 혼자 죽는 거라면 모를까 간혹 동기들까지 성가시게 만들거나 피해를 입히자 저는 점점 같은 호실의 동기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멍청하거나 빠릿빠릿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10명 가까이 되는 동기들이 저를 까내리고 조롱하고 무시했죠. 아마도 저에 대한 답답함이 인간적인 증오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직설적인 인신공격부터 은근한 하대와 인신 취급까지. 제 부족한 능력이 자초한 것이었지만 견디기가 너무나도 버거웠죠. 호실의 동기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각 호실에 한 명씩 각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하면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야 막내!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이었죠. 언제나 무슨 일이든 제가 뭘 하고 있었든 귀찮고 험한 일은 제가 다 떠맡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온 이상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 나랑 나이가 같은 애가 또 있다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로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호실에는 내 편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에 비해 체격도 너무 작았으며 소심하고 나약하고 울음을 참을 줄만 아는 울보였고,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모두 절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나를 향해 날아드는 열댓 명의 한숨이 마치 가슴에 꽂히는 칼 같았죠.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대놓고 비웃으며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웃어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솔직해져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 무력감은 절망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누구는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이 제일 힘들었다, 행군이 제일 힘들었다, 단체 기합이 제일 힘들었다 등등등등 힘든 것들이 다양하지만 저에게는 그거였습니다. 모두로부터의 골칫거리, 애물단지가 된 기분, 하등 쓸모없는 있어봤자 방해만 되는 이물질 같은 느낌. 그렇게 평생 갔다 온 훈련소의 모든 교과 과정이 끝나고 의례처럼 각 호실별로 사진을 한 장씩 찍었습니다. 호실 동기들과 함께 사진을 본 저는 사진 속에 우연히 동기들과 반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포즈를 잡은 저를 봤습니다. 아, 나 혼자만 왕따 마냥 떨어져 있네. 이게 뭐야. 그러자 한 동기가 왕따 맞지 않나? 라고 말했고 모두가 빵 터지듯이 웃었죠. 모두가 일제히 나를 비웃는 모습. 저는 울 수도, 따라서 웃을 수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왕따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동기들에게 패만 끼치는 존재였죠. 혹시라도 제가 동기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일제히 징후를 받아야 했던 그 운명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지금의 저는 무명이지만 배우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그냥 연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패급은 아니고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제가 10년 전 훈련소에서 불침번을 서다가 숨죽여 울고 있던 그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 저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냥 네가 잠시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갔을 뿐이야. 넌 쓸모없지 않아.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넌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날 믿고 버텨봐.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썼다 지웠다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수십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따돌림을 당하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부디 한 번쯤 의심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혹시 지금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건 아닐까? 여길 벗어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면 나도 쓸모있지 않을까? 혹시 나도 소중한 사람이진 않을까? 하고 말이죠. 슈리딩거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리였습니다. 편집자님은 전부 리버스 해주세요. 좋은 말이다 보니까 리버스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왕따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계속 큰 문제고, 이게 인간이 존속하면서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화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이 사회 소셜 안에, 이 안에 그 공동원이 되는 것,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원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정의죠. 사회적 동물, 사회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해내가는 그런 동물들 중에서도 사회화되어 있는 애들이 많고, 인간들은 뭐 당연하고 곤충들까지도 사회화되어 있는 애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안에 모든 개체에서 전부 왕따가 존재해요. 미물부터 해서 곤충, 동물, 인간까지도. 근데 그 중에 인간이 가장 IQ가 높죠. 가장 똑똑합니다.
근데 가장 똑똑한 와중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힘이 없거나 좀 모질란 게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같은 레벨로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마치 올라가 있는 듯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왕따 시키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이너스인 사람인데 본인은 그렇다고 해서 100이나 1000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이잖아요. 자기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왕따 시키고 그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은 아니죠. 그냥 1이라고 봤을 때 그냥 지표 위에 서 있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막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뭐 내가 쟤를 뭐 이겼어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1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계속 안주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흥분이 되는데 간만에 욕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대가리가 컸으면 큰 척이라도 해야지. 대가리가 컸는데도 애새끼처럼 굴 거면 그 뭐하러 대가리 큰 척하고 다닙니까? 그냥 애새끼인 척하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사회에서 도태돼서 빨리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누가 날 무시하고 화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고 나면 찰나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들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간 그 업보를 본인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걱정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물론 패급인 걸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먼저 당사자의 실명 언급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학교폭력 이지매라는 것 자체는 전세계 어디 가든 존재하는 악습이지만 과정 자체가 흔히 일어날 법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익명으로 제보하는데 그 놈 외에 같은 동창 녀석들 또는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을 타고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거 계획인데? 라는 걸 알 거예요. 대신 녀석이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되 애매하거나 가물가물한 건 차라리 언급하지 말아달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녀석 덕분에 그 일진 놈이 길을 못 펴고 다녀서 저희 학교엔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와, 대단한데? 2009년 3월 고등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 각자 다른 중학교에서 졸업하다 온 동급생도 있었고 같은 중학교에서 온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일진들은 다 같은 중학교에서 우르르 지나고 온 놈들이었죠. 사실 제목에서 언급했듯 덕글로리에서 나오는 진짜 사악한 일진들은 없었지만 유독 악랄한 놈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A라고 해서 걔가 정도가 참 지나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에서 자기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구타를 하다가 퇴퇴골이 부러진 동급생도 있었습니다. 퇴퇴골이 어떻게 부러져? 그 외에 A에 어떤 악행이 있었냐면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우유 마시게 하고 배탈 신호가 오면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대걸레 빤물 마시게 하기, 그냥 못생겼다고 여학생이던 남학생이던 가리지 않고 다 때리기, 공공장소에서 급식실 운동장에서 여학생에게 발가벗으라고 강요, 학교 옆 민가 아주머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담뱃불로 지지기, 마찬가지로 그 강아지한테 초콜릿 양파 먹이기. 다행인 건 이걸 주인 아주머니께서 보시고 학교에 민원 걸어서 미수에 그치고 동물학대는 이후에 없었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녹슨 바늘로 쉬는 시간에 잠자는 애 목덜미 콕콕 찌르기. 그 외에도 이게 사람인가 싶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적으면 A4 용지 한 묶음 깜지로 쓸 수 있는 만큼이라 그렇게 5월이 되고 2교시가 끝났을 때 윤광이랑 같이 이제 윤광이라는 친구가 아마 그 실명 말해도 된다 그런 친구인가 봐요. 윤광이랑 같이 매점을 가던 중 그 사이코 A가 의도적으로 윤광이에게 어깨빵을 빡 하고 지나갔고 윤광이는 저 새끼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볼 때 A가 온갖 욕설을 해대며 너는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라 라고 타지에서 전화 왔던 윤광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놈도 뭔가 각오 있다는 듯 뉘앙스로 저에게 점심시간 되면 자기 빼고 밥 먹으러 가라며 해두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가라 했다고 그냥 냅다 가버리는 것도 좀 그래서 어떻게든 데리고서 밥 먹으러 가거나 일이 좀 꼬이면 결식하고서 매점 가서 빵이라도 같이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A가 윤광이의 뒤통수를 툭툭 치더니 아까 왜 그랬냐? 야 만만하냐?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 윤광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만해. A는 아주 심각한 욕설과 패드립을 섞어서 본격적인 구타를 시작했어요.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에 윤광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같이 엎어진 책상과 걸려있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필기구와 준비물들, 거기에 이제 윤광이의 광기가 발현이 되었는데, 기술 시간에 필요했던 준비물인 버니어 캘리퍼스를 집어서 A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네? 여기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뭐냐? 스댕 재질로 된 길이, 폭, 높이, 소수점 밀리미터로 단위로 정밀 측정하는 눈금자 같은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꼭 도끼같이 생겨서 진짜로 악을 품고서 사람한테 휘두르면 칼보다 더 흉악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장담합니다. A는 그 자리에서 우선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맥없이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관자놀이를 가격당하자마자 얼음땡 할 때 몸이 탁 굳듯이 확 굳으면서 넘어가더니 잠깐 동안 동공이 거의 까디집힌 상태로 경직된 몸으로 부르르 떠면서 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가 몸에 힘이 풀린 듯 소변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윤광이 계속해서 놈의 머리를 포함한 안면부를 내려찍기 시작하는데, 피가 튀고 막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세게 휘둘렸으면 이미 다 휘어지고 망가진 그 버니어 캘리퍼스로 사람을 패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미동도 없는 애 얼굴에 주먹으로 발로 계속 내리꽂는데, 순간 내가 알던 순진하고 착해 빠지다 못해야 그 등신 같던 윤광이가 맞나 싶었죠. 네가 좋은 말 할 때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말릴 엄두도 못 내다가 금방 정신 차리고 윤광이를 뜯어 말렸고, A는 이미 죽어버린 건지 어쩐지 그걸 같이 옆에서 보고 있던 일진 무리들도 어버버버거리더라고요. A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혈액은 검붉은 색의 감자 전분 물 마냥 걸쭉하다는 걸요. 뭐 당연히 학교는 다 난리가 났고, A 부모, 윤광이 부모님까지 싹 다 소환됐고, A와 윤광이는 한동안 학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중환자실로 간 거겠지만 사망한 건 아니었고, 안화골절 및 비골골절, 턱뼈 골절, 치아 3분의 1이 날아갔고, 광대뼈 골절 등등등. 도끼 같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머리를 내리찍은 건 의외로 두개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단단하다고만 들었지, 두개골 쪽엔 금 간 거 외에는 뇌출혈 같은 건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야 진짜 단단하긴 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죽지 않은 게 참 신기할 정도였는데, 학교엔 경찰들이 와서 동급생 전학년에게 진술서 비슷한 쪽지를 나눠줬어요. A라는 애가 그간 했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작성하라고 했고, 제아도 걔가 이랬었다, 저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직접 본 것만 작성해서 제출. 생각했던 그런 극적인 결말이 아닌 진짜 제출만 하고 그걸로 끝난 밍숭맹숭한 결말이었습니다. 다만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일진 무리들은 좀 얘기가 달랐는데, 걔네는 A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을 했고 부추기거나 한술 더 뜬 놈들이었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무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형대에 오르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꼬락서니가 참 웃기더라고요. 그 후로 일진 무리들은 반으로 분열됐습니다. 지들끼리 언성 높이고 미주알 고주알 투닥거리는 모습 보는데, 그때도 지금도 참 이게 뭐랄까 가짠다고 해야 될까요? 니들이 그러고도 친구냐면서 A를 감싸는 놈, 내가 A 때문에 왜 피를 봐야 되냐고 하면서 이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려 다니는 놈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열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주거나 위기 상황에서 급박한 일이 던지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윤광이는 이제 아무래도 정도가 지나친 자기 방어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진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해진 이야기지 정확한 건 이 사연으로 제보하기 전 윤광이에게 OK 사인을 받을 때 비로소 물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A측 부모에서 형사처벌 없이 합의금 치료비까지 다 물어주고, 윤광이는 특별교육 이수 처리하여 출석 정지, 정학을 맞고 등교 후 교내 봉사로 마무리되었는데, 사람 한 명을 거의 저승문턱까지 가게 해놓고 치고는 처벌이 약하면서 뭔가 싱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못해도 소년원이나 퇴학당할 줄 알았는데요. 제목은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적었지만 이쯤 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윤광이를 건드리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A와 비슷한 악질 일질 무늬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야 다음번에도 그럴 거냐? 어? 그럴 거야? 할 때마다 윤광이도 살살 비웃듯이 안 그래도 어떻게 찔러야 뒤질 정도로 아프기만 하고 안 죽는지 공부 중이야 라고 받아치니, 저놈은 진짜 그럴 새끼다라는 걸 알기도 한 듯 얼굴만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서던 일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잠잠해졌을 때 1학년 학기 말이었는데, 윤광이에게 생긴 별명은 사이코패스 잭 더 캘리퍼스로 통용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싸움 좀 하고 성깔 더럽다는 양아치들도 또라이는 못 건드린다는 걸요. 사실 윤광이는 장난도 잘 받아쳐주고 한없이 착한 놈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착한 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이거 등신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착해 빠졌지만 그 모습 이후로는 온데간데 없었고 A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학교에 나왔을 때는 윤광이 앞에서 꼬랑지를 쏙 집어넣더라고요. 사실 A와 다시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윤광이가 그랬대요. 네가 뭔 짓거리를 하던 상관없는데 나 말고 다른 애들 건드리는 거 또 보이면은 그땐 진짜 자폭하는 거라고. 학교 선배들도 윤광이는 피해 다녔습니다. A처럼 악랄하게 건드리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지극히 정상적인 놈인데도 말이죠. 분열됐다던 일진무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말 그대로 분열되어서 나중에 지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냈습니다. 마무리로 사연 제보를 해볼까 하면서 오랜만에 윤광이를 만나 그때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자기가 사람 한 명 조져놓은 거 치고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아 의외라고 했는데 저도 윤광이도 서로 알량한 짐작으로만 유추해보자면 양측 부모님께서 병원비 합의금 그 외에 짜잘한 것까지 모두 합의가 된 상태였고 경찰이 동급생 모두에게 진술서 같은 거를 받았는데 A의 만행을 보고 어쩌면은 윤광이의 극단적인 중징계를 비껴나가게 해준 그런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윤광이 놈 생기부에는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고등학교 생기부를 요구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꿈을 못 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라고 유리사카 자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리였습니다. 더 글로리가 뭐죠? 저 육아 때문에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 송혜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뭐 왕따 이런 이야기인가요?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방어한 우리 윤광 씨,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잡아먹혀서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랬겠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무리지어서 양아치 짓 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나쁜 짓은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곧 깡패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보호해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멋있다는 거를 혈기왕성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꼬집고 때리고 시비 거는 것보단 지켜주면서 맞서 싸워주는 게 훨씬 더 값지고 정의롭고 멋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고님. 카페 가입 후 유튜브로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매번 읽고 듣기만 하다가 한번 저도 글 써봐요. 제가 2년 군대를 늦게 가서 11년도에 배기보충대로 입소하여 3일 대기 후 훈련소 27사단 2기자로 배치받아 고생 좀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해외 영주권 소유자여서 자대는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후방인 원주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강원도 원주 군지사라 여러 대대가 같이 있다 보니 간부들도 더럽게 많더라고요. 첫날부터 분대 완고인 병장놈이 저녁 점호 때 제 맞선임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말년이니 좀만 참으면 저녁이니까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예비 전문하사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비 전문하사와 저녁 때까지 미운정 고운정 다 싸우면서 생활하게 됐죠. 물론 이 하사가 좀 띠라다 보니 부사관 지원 몇 번 떨어지고 그냥 전역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썰의 주인공 전문하사 요놈입니다. 지금부터 저 하사를 A 하사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이자 분대 완고이던 시절. 제가 맞선님이 7개월 차이라서 군번이 풀린 케이스였죠. 보급병이다 보니 이런저런 작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날 저는 담당 중사님과 작업했고 원형 톱으로 철자재 분해 작업을 했고 A 하사는 다른 인원과 초소 페인트 보수 작업을 했죠. 그렇게 저는 작업이 끝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그 A 하사도 끝내고 오는 겁니다. A 하사가 담당 중사님한테 다 했다 보고하니 중사님이 가서 검사하겠다 하면서 가길래 그런갑다 했죠. 열심히 흡연자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A 하사가 씩씩대면서 오는 겁니다. 뭐 돼지 새끼 또 왜 저래? 속으로 생각하면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입니다. A 하사. 씨발 빠꾸 먹었네. 젖같네.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하라잖아. 야 땡땡 상병 너 나 따라서 도와. 저 페인트 이제 이 골랐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도 잘하니까 빨리 끝내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마지못해 작업을 도와주러 페인트 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수그려서 필요한 색상의 페인트를 찾고 있는데 이 미친 A 하사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개짜증나네 하면서 앞에 있던 페인트 통을 갑자기 팍 치는 겁니다. 페인트 통이 떨어졌고 그 페인트 통 안에 들어있던 게 전부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1초? 한 2초? 갑자기 눈 안에 불로 지진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페인트 통에 있던 페인트는 페인트가 아니라 신나였습니다.
하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얼마나 악을 크게 질러댔는지 옆대대 간부들까지 다 뛰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긴급처치로 누군가 제 눈 쪽에 끊임없이 물을 부으면서 의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식염수 같은 걸로 눈을 계속 세척해줬고 그나마 눈을 조금 뜰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때도 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 야, 나 진짜 눈 실명한 건가 싶어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구리간지 시야에 국군 원주병원으로 출발. 다행히 가면서 조금씩 시력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도착 후 다시 한번 간호사가 식염수를 눈에 흘려보냈는데 바싹 붙어서 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조금 있어서 뭐지? 그것도 잊은 채 해벌레 하면서 좋아했죠. 미친. 그렇게 세척 후 검안기로 검사하고 결과는 당연히 검은 각막 쪽은 손상이 없었고 옆에 흰자, 공막만 일부 손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실명하거나 시력이 낮아질 거라는 그런 이상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까지 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죠. 중대로 복귀하는데 흡연장에 대대장이 있는 거예요. 대대장이 네가 저거 받아 다친 병사구나. 그거 조심하지 그랬냐. 역시나 제가 없는 사이 A하사 커버 쳐주기 위해서 중대 간부들이 제 실수인 것처럼 사고로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 군대는 군대인 거죠. 그렇게 A하사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나중에 특방 나갔을 때 모든 비용을 대신 다 내줬죠. 어림잡아 한 50만원 쓴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쓰다 보니 글이 좀 길어진 거겠네요. 당연히 이 글이 채택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래 썰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투임 들어온 지 2달 만에 타령한 썰. 중대 대항전에서 영웅된 썰. 그거랑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라고 구시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레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화학물질 뭐 이런 거라고 써있는데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군대에서 성질 좀 더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티내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성격이 진짜 불같아서 지금 A하사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정비장교님. 정비장교님 참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칼을 들이대도 저한테는 정말 항상 아이스크림을 들이대는 참 인자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등치가 머리 홀랑 까지셔가지고 어깨가 나 한 2배 되는데 옷도 안 맞아. 목소리도 갔어. 왜 갔는지 모르겠어. 365일 똑같은 목소리.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에 종료할 때 이렇게 끝나요. 아침에 개 야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개 야발로 끝나는. 정비장교님 진짜 무서웠는데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비군이 들어오면은 우리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준비되어 있는 부대였어요. 우리 부대는 차가 거의 1000대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부대였고 그런 차들이 예비군들이 들어오면은 다 하나씩 잡아서 수송부대가 되는 거지 같은 데였어요.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하는데 저기 앞에서 차가 안 가. 예비군들 태우고 가는데 그래서 예비군이 운전하고 있고 옆에서 선탑해서 이렇게 잠깐만 브레이크 밟아주십시오 선배님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군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더니 야 니네 뭐 잘못했냐? 이래. 저희 잘못 아무것도 안 했지만 했나? 야 근데 니네 저 간부가 자동차 다 부시면서 오는데? 이러는 거야.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밖에 이렇게 봤어. 안 보여. 갑자기 차가 엄청 높으니까 사람 머리통만 탁 튀어나오는데 훌랑까지 머리가 갑자기 휙 튀어나오더니 야! 걔 뭐야! 상병! 너 차 이거 뭐야! 어떤 차 말씀이십니까? 네 정차야! 예, 제 정입니다. 갑자기 지휘봉 같은 걸로 갖다가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박살내고 다 부시고 이제 무서운 게 연병장을 놓고서 차들이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거였는데 연병장 안에 예비군 수백 명 있었단 말이야.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네 차 파워야 무파워야 이거야. 그러니까 비파워는 좀 이렇게 험한 일에 쓰고 부대 내에서 잡일 허질구리한 거 쓰고 왜냐면 오래된 차거든. 비파워는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다 오래되고 그래서 언제 폐차 시켜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상한 차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차로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외부에 운행 나가는 차들은 진짜 완전 나노 단위로 진짜 정비해서 나가거든요. 보통 정은 좋은 차고 부는 꾸진 차를 받아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정차하고 그 차 교육용 차량 뽑으라고 한 게 누가 뽑으라 그랬냐면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뽑으라 그런 거야. 근데 정비장교가 비파워를 안 끌고 나오고 파워 차량들을 끌고 나왔다고 사이드 미러를 싹 다 깨부셨어. 그래서 차 다시 다 집어넣고 비파워권에서 다시 갖다 놓고 중대장이 오더니 우리 중대장 되게 약간 포커페이스였거든? 보고 너 갑자기 차 막 집어넣고 빼고 그러냐 니네 뭐하냐. 정비장교가 비파워로 교육하랍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정비장교님 사령부로 좌천됐어. 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직접 컨트롤한다고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정비장교님 바뀌었지.
부부의 세계 군대 버전. 중대장한테 총 맞았던 분이구나. 중대장한테 총 맞았던 분. 그 썰 외전이래요. 보고형 배 잘림. 아유, 혀가 짧은가봐. 확 저 뽑아버리고 싶게. 귀엽네요. 일단 뭐 주작이다 소설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저번에는 총 맞은 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쪽지도 많이 받아서 관심받고자 올린 주작글이 아닌 걸 인증하겠습니다. 군복 입고 찍은 사진도 올릴까 했지만 군복이야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훈련소 졸업장 가지고 왔고, 흉터 사진도 올려달라고 해서 부끄럽지만 올려버립니다. 흉터 관리 꾸준히 해서 반투명 상태인 흉터가 되었습니다. 보호형님께서 PTSD 언급해주셨는데 지금도 파병 관련해서 복합치료 받고 있습니다. 몇몇 질문들 받았는데 거기에 답변 드릴까 하는데, 어쩌다 총을 맞았나요? 조종관 안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리거에 손가락을 넣은 채 뛰다가 그랬다더군요. 한국 파견은 원래 1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 파견은 최소 1년, 파견이나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합니다. 한국의 미 육군은 몇 개 없는데 어느 부대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저희 S2 정보 안보과정도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군요. 지금 어디서 근무 중이죠?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또 된다고 하네요. 알다가도 모를 안 보입니다 라고. 보거형 배짤님께서 올려주신 등 여기에 총상 자국이 있네요. 이 등발 봐라. 이게 플레이트 캐리어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중대장이 총 쏴가지고 플레이트 캐리어 깨지면서 그 깨진 조각이 피부를 찢고, 그래서 봉합 저걸 받았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전에 중대장한테 총 맞았던 썰에 대한 증거 자료, 주작이 없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썰로 들어갑니다. 이 썰의 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간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병사 A, 병사 B, 병사 A의 와이프, 그리고 본인에게 인수인계해주는 간부, 이렇게 5명입니다. 자, 사건 발생일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뭐 사건이 일어났나 보네. 부부의 세계 사실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 불륜 때문에 뭐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약간 미군 쪽 불륜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흥미진진한데요. 그해 9월달에 하와이로 전출을 온 저는 눈치를 보며 중대 분위기에 차차 적응해가던 때였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한 계획을 세우며 엿같은 일과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와이는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나요? 거긴 따뜻한 지방이라 눈이 안 오나? 그리고 11월 30일 윗선으로부터 내려온 당직 리스트가 나왔고, 저는 몇 번이고 리스트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떡하니 크리스마스 이브일 때 당직 사관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쉣. 이브에 24시간 동안 당직을 하면 정작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자야만 했기 때문에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며 12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못됐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그렇게 하고, 가정이 없고 솔로인 사람들은 이렇게 근무 세우나? 그리고 사건이 터졌던 2분 날이 옵니다. 저희는 당직을 CQ라고 한대요. 미군은 병사생활관 1층에 당직사관, 부사관 1명, 병사 2명으로 24시간 근무를 섭니다. CQ가 하는 일은 그 생활관에 비상 상황이 터지면 긴급 상황 처치 및 행보관 중대장에게 코를 때리는 게 메인 역할이죠. 가끔 병사들이 CQ 몰래 부대 밖으로 나가가지고 데려온 여자친구들과 뜨거운 밥을 보내고 나는데, 외부 방문자들 오후 6시 이후로 생활관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희 사단 규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고 방에 들어가는 거죠. 와우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보거형 배짤님은 여친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당직을 서던 병사 중에 한 명은 23살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함께 부대 내에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막 훈련소를 졸업한 짬찌 중에 짬찌였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출이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기 때문에, 모병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병사라고 한다고 하지만 병사들도 다 직업군인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의 빠른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부남 병사를 A, 병아리 병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나오는 서전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서전이 하상가? 중상가? 서전트 그러는데 서전은 중상가? 하상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하프데이라고 하고, 원래 오후 5시 퇴근인데 오후 12시가 되면은 다들 퇴근을 하더라고요. 와, 복지 미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기업 좋아하는 이유가 복지 때문인데 미군 복지 쩌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후 12시에 집에 간다. 와. 줄담배와 몬스터를 마시면서 폰으로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있었죠. 아직도 현실을 못 믿고 있는 저희한테 A가 물어봅니다. 헤이 사전 김 병장님 그러는 거지.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별일 없으면 괜찮으면 저희 집 초대 오케이?
이 귀엽고 착해 빠진 놈. 아이고 야 나야 별일 없지. 야 근데 와이프한테는 허락 받고 초대하냐? 네. 아우 당근 빠따스. 새로 오신 팀 리더라고 일단 소개해놨고 서전킴 강아지 좋아하니까 우리 집 허스키 진짜 좋아할 겁니다. 허스키? 집에 허스키가 있어? 갈게. 저도 저번에 A 집에 가서 허스키 봤는데 정말 큽니다. 야 너도 내일 A 집 올 거야? 네 서전킴보다 먼저 초대받았는데요. 잘났다 이 새끼야. 그리고 1800시가 지나고 18시 00분이란 얘기예요. 군대식 표기입니다. 저거 24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6시죠 1800시가 지나고 중대장 행보관들이 전부 퇴근해서 휴식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헤이 B 군식당 가서 저녁 먹고 와. 넵. 사장킴? B가 돌아오면 집에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뭐 그래 별일 없으니까 너무 오래 비우진 말고. B 병사가 돌아오고 A 병사가 잠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직 전화기가 아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리고 받았죠. 헌병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What? 병사들은 자기 팀 리더 전화번호를 항상 1번에 저장해둡니다. 만약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죠. 서정킴? Yes, I'm 서정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영어 안 하고 한국어로 해. 다름이 아니라 당신 병사 중에 A 있습니까? 예, 저랑 오늘 당직 근무인데요. 휴식 시간이라 잠깐 집에서 저녁 먹을 겸 다녀오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쪽 당직 부사관 대타를 보낼 테니까 지금 당장 A 병사 집으로 오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면 말씀해드릴게요. 뭐야?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헌병이 갑자기 왜 이래? A병사 집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본 건 사람 한 명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앞마당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진짜 시체처럼 멍하니 허스키랑 앉아있는 A병사의 모습이었어요. 일단 상황 설명을 들으러 헌병에게 갔고 상황은 이랬습니다. 불륜입니다. A병사 와이프 말입니까? 예. 그 불륜 상대가 설마 저기 보이는 저 입니까? 예. A병사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는 바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A병사의 전 팀리더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 A병사는 당직이어서 집에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썩어빠진 규칙 같은 건 개나 져버려 마인드인 제가 하필 당직사관이었고 A병사 집으로 보냈는데 그 두 명이 그걸 하고 있더랍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불륜 기간은 전 팀리더가 A병사로 하와이 자대 배치를 받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패밀리 미팅을 하는 곳에서 A병사의 와이프를 봤을 때부터였던 거랍니다. 거의 6개월 이상 바람을 피고 있었죠. 야 이거 안 죽였나? 와 이거 안 죽인 게 진짜 다행인데? 우선 죽이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봐서는 A병사가 아무것도 안 했나 보네. 그 뒤로 전 팀리더는 불명예 제대 플러스 A병사에게 정신적 치료 요금 등 인생이 파탄났고 그 와이프랑은 당연히 이혼했고 A병사는 제대 후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와이에 정착해서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서 맥주도 마시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는 사이죠. 이 얘기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펜 내려놓네. 이만 쓰겠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물어봐주세요. 선을 넘지 않는 쪽에서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저의 파병 얘기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정보, 안보과 몇몇 얘기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미군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우리 보고형 배짤 미군이면서 병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카페 닉네임은 보고형 배짤 보고형 배짤. 야, 니 뱃살이 나보다 더 쫀쫀하게 생기긴 했네. 여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이게 가정을 이거를 지키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고 그냥 형식상 그냥 뭐 만나서 그냥 서류상 결혼하고 그냥 같이 살다가 막 그냥 막 너도 저 사람 만나고 나도 저 사람 만나고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도장 찍고 뭐하러 같이 산다 그러고 뭐하러 그렇게 살았어. 뭐 불륜한 사람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하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서 교통사고가 난 거랑 마찬가지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정말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장거리 운전을 책임져주는 썰렁썰레. 저도 한번 사연을 올려볼까 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12년도에 철원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의무병이에요. 저희 연대는 GOP를 투입하는 부대였고 제가 속해 있는 예하대대는 폐발하고 들어와 있지만 작기의 특성상 산꼭대기에 소초 하나 더 선점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점을 땡땡산 소대라고 불렀죠. 땡땡산 소대는 산꼭대기에 있고 가는 길도 험해서 대대 막사에서 걸어서는 3시간, 차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입이 빡세다 보니 부식이나 보급품이 대대의 모노레일을 통해서 올려주고 유류나 탄약은 육군 항공부대의 지원을 받아 시누크 헬기가 올려다주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아예 출입 자체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죠. 저는 1병을 달자마자 땡땡산 소대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2등병 때도 선임의 휴가 때문에 땜빵으로 아주 잠시 동안 땡땡산 소대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실수를 많이 해서 패급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대대 의무대로 다시 돌아왔던 터라 그 후 선임들의 미친 갈갈이와 주특기 교육, 정맥주사, 응급치료 등등을 수련을 받은 뒤 이번에는 잘해보리라며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한 것이었죠.
저는 땡땡산 소대를 점령하고 있는 A소대의 간부들과 병력들에게 농땡이를 안 피고 일 열심히 하는 의무병으로 보이기 위해 미친듯이 노력했고, 저를 패급으로 낙인 찍었던 A소대 간부들도 야, 이놈 일병 달더니 달라졌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땡땡산 소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겨울이 찾아왔고 잔혹한 철원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급품은 다 끊겼고 심정은 얼어서 물도 안 나오고 담배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어느 혹한의 아침 여느 날처럼 소초 인원들과 빗자루를 들고 싸바싸바 하면서 열심히 제설을 하고 있는데 소초 상황병이 갑자기 소초장님! 여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서 보니 사단에 새로 부임한 헌병대장이 부대 시찰차 GOP를 한 바퀴 쭉 돌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소초를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소초장은 어차피 제설도 다 안 끝났고 GOP에서 여기로 오는 길 다 막혀 있으니까 그냥 청소만 좀 해놔 라며 여유로운 태도였고, 같이 제설하던 병력들도 피식 웃으면서 올라오려면 올라와 보라지 하는 태도였는데, 약 1시간 뒤 GOP 대대의 OP에서 직접 아이젠을 끼고서 걸어 올라오신다는 전화가 들려왔죠. 와, 대단하네. 애들 괜찮나 확인하려고 오는 거겠지만, 야, 아이젠을 끼고서 걸어 올라올 정도의 열정은 야 인정해줘야 되겠다. 미친 거 아니야? 소초원들은 온갖 쌍욕을 입에 머금으면서 소초 청소와 제설을 시작했고, 저는 혹시 몰라 의약품 정리와 환자 현황, 응급처치 방법 등 온갖 것들을 리마인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단 헌병대장이 통신병 한 명을 대동하고 하면서 올라왔고, 막사로 들어오자마자 정수기에 있는 물을 받아먹으면서 잠시 숨을 돌리더니 소초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의무병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헌병대장에게 사소한 것에 흠잡히면 제가 패급병사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초가 개박살날 것임을 직감했기에 관등성명을 크게 대고 의약품 현황과 환자 현황판을 챙겨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헌병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얼어붙어 버렸죠. 야, 의문병아, 내가 저기 저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그 사냥 한 마리가 길바닥에 지쳐서 누워있더라. 들것 있지? 전우조 편성해가지고 들것이랑 수액 챙겨가지고 네가 여기로 좀 데려와라. 겨울이라 먹이를 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수액도 좀 하나 놔주고, 어? 이 혹한의 산꼭대기에서 들것을 들고 산축도까지 내려가 들것에 사냥을 싣고, 사람에게도 정맥 주사를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생전 보지도 못한 천연기념물 사냥의 혈관을 찾아 수액을 놓은 뒤 다시 돌아오라는 쌉소리를 들은 저는 못 가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담배 한 대 핀 뒤 제 직속상관인 군의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군의관님께 사실대로 보고하면은 내심 커버를 쳐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군의관님도 헌병대장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일단 들것으로 사냥을 후송하고 주사는 괜히 혈관 찾으려고 용쓰지 말고 바늘만 대충 찔러 넣은 뒤 수액에 주사줄만 연기를 놓고 약이 들어가는 신용만 하라는 말씀만 하셨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습니까? 창고에 들것 챙기고 아이젠 착용한 뒤 A소대 아저씨 2명과 같이 산 중턱에 터덜터덜 내려가던 중 헌병대장이 말한 사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이미 명을 다한 듯 눈과 코, 입에서 누러스름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마저도 강원도의 살벌한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죠. 명을 다한 듯 체온도 느껴지지 않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은 제가 할 게 아니라 헌병대장이 할 것이기에 우선 들것에 실어서 천천히 땡땡산 소대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사냥은 처음 봤는데 염소 정도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크고 무겁더라고요. 게다가 땡땡산 소대로 복귀하는 길은 앞에도 말했듯 미끄럽고 가파른 경사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후송조는 사냥 시체를 옮기다가 시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노를 가득 차 있었고, 결국 사냥 시체를 등반로 옆 경사로에다가 갖다 집어던져서 버려버렸습니다. 사냥은 떼골떼골 굴러서 산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그냥 복귀했죠. 황당하게도 도착하니 이미 헌병대장은 해지기 전에 다음 거점으로 이동해야 된다며 순찰로를 따라서 옆 연대 관할 쪽으로 넘어간 상황. 저희는 사냥은 죽어 있었으며 복귀하는 길에 위험하여 저희가 차마 시체를 버렸다고는 말 못하고 길 옆에 대충 눈으로 감회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주장님은 그래 욕봤다 라고 말하면서 쉬라고 하셨죠. 그 후 샤워하고 책권 한 판 조지고 있는데 소초 상황실에서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니 소초장님께서 사냥 감회장을 어디다 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불길한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았습니다.
헌병대장이 사냥이 죽었고 길 옆에 감회장했다는 보고를 듣고 소초장에게 듣자마자 야생동물 보호협회 같은 단체에 전화를 했고 이 단체에서 트럭을 몰고 사냥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부대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저희 후송조는 할 수 없이 소초장님께 거짓말이었고 사실 사체는 절벽 밑으로 버렸습니다 라고 일찍고했고 부소초장님이 엄청난 갈가리를 먹은 뒤 다음날 아침 소대 간부님들과 함께 사냥의 시체를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소대 간부님들이 사냥을 벌인 경사로 밑을 살살 내려가서 사냥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겨우겨우 끌어올려 소초 출입로에 다시 눈으로 감회장한 뒤 출입로 제설이 완료되자 다시 트럭이 와서 사체를 태워 내려갔죠. 저는 그 후로 더 이상의 문책은 받지 않았고 부소초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야 너 매딩 너 새끼 때문에 내가 개고생한 거 알지? 수액이나 놔줘 라면서 너스레를 떠셨던 기억이 있네요. 반응이 좋으면 땡땡산 소대에서 생겼던 썰들 더 풀어볼게요 라고 외노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뭐 사냥 뭔데 사냥을 지금 잡아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잔치나 하자 이러고서 잡아도 모질할 판에 그걸 뭐 수액을 놔주고 이런 경우는 처음 듣네요. 보통 같으면은 멧돼지가 뭐 어디에 철책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입맛 다시면서 행복원님이랑 주임원사님이랑 뭐 이상한 거 빠따 하나씩 들고서 살살 내려가 보고 그럴 텐데. 천연기념물은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다 수거해가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법으로 또 뭔가 이렇게 제정이 돼 있으면 또 무서운 줄 알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참 군대에서 저런 것까지 하려니까 참 꼴이 말이 아니네요 솔직히. 뭐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참. 보영 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 썰 감사드립니다. 군대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사회썰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글 한번 써봐요. 저는 입사 5년차 대리입니다. 화학회사 연구원이죠. 저희 회사는 충북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큰 공장 3곳을 돌리는 회사입니다. 화학회사 특성상 생산 현장에 제조 작업표를 발부하기 전 개발연구원이 직접 현장의 반응기를 통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5년 차이다 보니 현장 분들과 안면 다투고 농담도 해가며 격없이 지내고 있었고 담배도 한 대 태우고 뭐 그런 사이였죠. 사건 당일 그날도 신제품 개발에 막빠진 현장 합성 절차를 진행하려 아침 일찍 생산동으로 출근했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인 원료 투입 절차를 끝낸 후 같이 반응하는 형들이랑 담배 타임을 가지러 흡연장에 갔습니다. 흡연장은 생산동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를 지나 공단에서 마련해준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길 건너면에 바로 있고 사방이 다 트여 있어서 흡연장으로 만들기 최고의 조건이었죠. 담배가 없으면 빌려주고 라이터도 돌아가면서 불 붙이고 퇴근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생산동에서 흡연자분들이 전부 정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4명이었는데 순식간에 10수명. 담배와 노가리를 까기 시작했고 얘기 도중에 회사 내 기숙사에 지내는 분들이 요즘 들어 들짐승이 밤에 도로로 나와서 불가마지듯 누워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때가 단풍이 한창인 가을인 만큼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시원한 시기. 시간이 흘러 일하다가 담배 타임 가지고 다시 일하고를 반복하던 하루. 반응도 다 끝나고 제품 포장만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퇴근 후 계획을 잡기 위해서 형들과 다시 담배를 피러 흡연장으로 향했고 추가적으로 인원들이 붙어서 7명이 정자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으로 메뉴를 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야, 정자 위치를 잘 설명드리자면 자 2차선 도로가 있고 보행로가 있고 정자 흡연실이 있고 가로수가 쭉 삥 둘러져 있네요. 가로수 단풍나무에서 그 무언가가 튀어나오면서 참사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푸스럭 거리길래 들짐승인가? 하고 보려는 순간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정자를 지나서 보행로 위로 미친듯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다람쥐, 토끼, 고라니, 너구리를 종종 보는 우리는 고라니였네?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정자 아래에서 들려오는 펑펑 소리 지붕에서 소리가 나가려 올라봤더니 정자를 받치던 대들보에 조각과 가루들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벤치에 걸쳐놨던 안전모가 갑자기 누가 친 것처럼 툭 또 타더니 바닥에 떨어지고 옆에 있던 작은 덤불에 가지가 픽 하면서 갑자기 부러지고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소리 슉!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저를 제일 큰 형이 바닥으로 끌어내려 엎드리게 하더니 어떤 개새끼 형질이야 여기 사람 있어 그만 쏴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때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고라니가 튄 거를 엽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불법 밀렵이었대요. 엽사가 쫓아와서 튄 거였고 엽사는 놓칠 것 같으니 그냥 쏴 갈긴 거였고 총소리가 멈추니 다들 일어나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찾기 시작하고 누구는 관리부에 전화하고 누구는 경찰서에 전화하고 신고했습니다. 엽사가 언덕 아래에서 슥 올라와서 하는 첫마디가 고라니 못 봤어요? 아니 이 사람한테 총질하고 고라니부터 찾는 게 어이가 없었는데 나를 살렸던 그 형이 사냥꾼한테 가더니 미쳤냐고 맞으면 어쩔 뻔했냐고 원성을 높이는데 사냥꾼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맞지도 않았는데 왜 지랄이야. 너 몇 살이야? 나 여기 이장이랑 친한데 회사 문 닫게 해줘? 나발. 분노하던 형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 미친 엽사가 총을 겨누고 물러서 샹 하길래 우리는 일단 도망 못 가게 둘러싸고 있었고 근처 지구대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엽사는 경찰차가 도로 따라 올라오는 걸 보더니 욕을 하고 다시 언덕 아래로 도주하려다가 덩쿨에 발이 걸려서 굴러떨어지고 그 와중에 장전된 총이 허공을 발사되면서 엎드렸죠. 그때 경찰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관리과는 회사 펜스에서 모든 걸 다 찍고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저 포함 흡연자들은 경찰에 제출할 증거 영상이 필요해서 찍고 있었고 신고와 조치를 다 하고 있었다는 오해를 풀었죠. 엽사는 체포돼서 지구대로 가는데 저희들도 동행해서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사님이 전원 협조 명목으로 반차를 부여해 주셨고 부여하면은 총 연차에서 안 깎임. 나중에 술 한잔씩 하라고 법인카드도 주시더라고요. 지구대에서 밀렵에 5인 사격, 불법 총기 휴대 등등등등으로 다 조사해서 주변에 유해조소 퇴치 의뢰도 없이 공단에 올라와서 총 쏜 게 걸린 겁니다. 거기다가 장전된 총을 사람에게 겨냥한 것은 불법에 엽사 차를 견인해서 조사했더니 올무에 부허가 총도 한 자루 더 있고 차 안에 마취제도 있고 아주 중범죄자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엽사는 공권력이 소시민을 탄압한다고 지랄하다가 경찰한테 제압당하고 억울하다고 울더라고요. 더 웃긴 건 동네 이장님 팔아서 이장님도 소환됐는데 엽사 보고 누이슈? 이러더라고요. 조사도 다 끝나고 밥때도 다 지나가지고 법인카드로 시원하게 소고기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큰일을 껐다고 내일이 금요일이니 전원 특별 지시로 휴가 주셔서 좋았습니다. 영화 같은 이 썰은 전부 실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흡연장은 사내 기숙사 외진 곳으로 이동되었고 현장분들은 냉갑수 탑 옆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됐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을 찍던 관리부장님과 엽사와 다투던 형이 조사를 계속받고 엽사는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인생이 영화 같고 영화 소재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진짜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미난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하다 보니 썰이 좀 많네요 라 복바라고 노저라 물빠진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뭔 군대에서 총 잘못 쏴가지고 막 제초하고 있다가 총 맞을 뻔하거나 뭐 아니면은 총을 뭐 반대편에서 쐈는데 산을 넘어와가지고 뭐 바닥에 떨어졌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뭐 왕왕 들었어도 사회에서 총을 맞을 뻔한 거는 경찰이 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쏜 총을 맞을 뻔한 썰은 처음인 것 같네요. 저렇게 고라니를 잡으러 다니고 저렇게 대대적으로 총을 쏘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총잡이를 할 거면은 차라리 등록을 하고서 총잡이를 하고 다니지 거기다가 사람이 다가서는데 뒤로 물러서 그러면서 총을 왜 겨눠?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을 모르는 놈이 승을 더 많이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 법대로 하면은 지가 그 엿대는 거 모르고 법 1도 모르면서 그냥 큰 소리만 내면 다 되는 줄 알고서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다가 실제로 끌려가면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 합의할 때 뭐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제일 1번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다쳤으면 병원에 가고 그러는 게 제일 맞는 거지. 적반하장 부려서 돈 덜 내려고 생각하다가 징역 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법을 진짜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법 나발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인터넷 세계 저는 방송하니까 생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신에 병이 있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 막 진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 막 아무렇게나 막 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반성을 안 해. 지가 옛날에 해봤는데 자기가 그런 걸로 해서 분류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분류가 따로 돼 있어서 경찰에서 법으로 이 사람을 그 감싸는 그게 아닌 약간 그런 병적인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걸 몇 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법에 접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고 다니냐? 나는 어차피 내가 이러고 다녀도 법에 접촉이 안 돼. 나는 뭐뭐거든 이러면서 떠버리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법 조항에 자기 자신이 약자라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가중처벌로. 그걸 모르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소장 맞고서 그대로 거시기 한 친구들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의 그냥 일원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손해를 보고 살아요. 지금 이 엽사처럼.